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주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겨우 5%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95%는 우리가 이제 암흑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암흑 물질 당기는 거,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미는 거, 얘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가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정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을 통해서 다시 모이지 않을까라고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우주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에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그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우주의 해답은 바로 숫자 42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숫자 42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많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난 현대의 천문학자분들은 AI와 함께 또 어떤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을까요? 오늘은 물리천문학부의 황호성 교수님과 함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또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주의 해답을 밝혀내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황우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암흑물질로만 이루어진 암흑은하를 대량 발견해서 암흑물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오프닝에서 그 숫자 42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생소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일단 이 숫자, 이 에피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숫자 42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수강생이 한 50명 있었는데 아무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고전이기도 하고 공부하시느라 바빠서 책을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SF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한 줄거리는 그 외계의 어떤 발달된 문명에서 사람들이 이제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있을까라고 궁금하던 차에 그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봐요. 이 답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슈퍼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열심히 계산을 하고 난 후에 내놓은 답이 42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아니, 대체 이 우주의 궁극적인 답이 42라니 이게 무엇일까? 혼란에 빠진 그런 이야기부터 소설이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42라는 숫자를 보고 뭔 소리야 하고 책을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하다, 아니면 좀 흥미롭다 이렇게 여기셨던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42라는 숫자를 보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소수인가? 소수도 아니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소설을 아마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재미난 문제를 찾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마 깨달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답이 알려주는 것은 질문의 중요성이다. 맞습니다. 올바르고 재밌는 질문의 중요성.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또 오늘의 주제를 AI가 또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AI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거나 학계에서는 좀 어떤 도움을 받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AI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답을 구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떤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별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의 그런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 구분했다면은, 지금 AI는 굉장히 사람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천문학에서도 은하라고 하는 그 어떤 천체가 있을 때 이 은하가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이런 것들을 AI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일하다가 지치잖아요. 네. 근데 AI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AI가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개나 고양이 판별하는 문제부터 사실 시작을 했다고 할 때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가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천문학 연구에 쓰이는 어떤 AI들은 좀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자라나요? 좋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문학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 이제 쉽게 해서 빅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천문학은 태생부터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쵸. 천문학은 AI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걸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천체가 내는 빛을 이용을 해서 그 빛을 분석을 하는데, 망원경의 이제 뒷단에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착을 해서 굉장히 멀리서 온 천체의 빛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는데 단순히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빛의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를 분석을 하면은 그 천체가 대체 어떻게 빛을 내는가, 왜 빛을 내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에서 그 천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교수님의 또 주 전공 연구 분야는 암흑 물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일단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차이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주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겨우 5%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95%는 우리가 이제 암흑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70%는 암흑 에너지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25%가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암흑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 하면 다크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몰라서도 암흑이라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뭔가 연구를 하거나 알아본다고 할 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상태잖아요. 보여서 우리가 측정을 한 게 아니라 거기 뭔가 있는, 그렇죠. 뭔가 있긴 해. 우리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겠어. 맞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도대체 그렇죠. 정체를 밝힐 좋은 수가 질문이신데,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뭐야? 바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 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에서 창밖에 있는 어떤 나무가 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휘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암흑 성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아는 물질에 끼친 영향을 봄으로써 걔가 있구나, 걔의 특성은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하나씩 이제 찾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밝혀진 끼쳐온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우주에 또 끼칠 영향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암흑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있어서,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뉴턴 법칙처럼 우리가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암흑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고,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 현재 우주 팽창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채우고 있어서 우주의 팽창을 더 빨리 밀어낸다. 그래서 청력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암흑물질 당기는 거,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미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밀당의 어떤 적절한 그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히 팽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팽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모일 것인가, 축소, 수축. 수축 고민 중인데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가속 팽창이라고 배웠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표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나 그 정도가 우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가장 정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을 통해서 다시 모이지 않을까라고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암흑에너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이 연구가 바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많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포함해서. 저도 포함인데, 저는 주로 암흑물질을 연구하고 있고,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상상이 그냥 잘 안 되는데 이걸 AI를 이용해서 지도를 그리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제 은하가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는가는 은하에 있는 물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양에서 예측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돈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얘가 왜 빨리 돌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더 큰 중력을 만들어내서 더 빨리 도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해내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거든요. AI를 이용을 해서 이게 별과 은하의 분포고 이게 암흑물질의 분포니까 둘의 관계를 잘 기억해둬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관측을 한 은하 자료를 넣어서 예측해줘 학습한들 했더니 암흑물질의 지도를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건데 처음부터 좀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고 암흑 에너지가 청력, 암흑 물질이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암흑 물질이랑 에너지를 구분해내는 그 기준은 어떤 거죠?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제가 아까 은하를 돈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그냥 암흑 물질만 얘기한 거였어요. 이제 인력만 얘기를 한 거였고 암흑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돌고 있는 은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은하들이 움직이는 거를 봤더니 은하들이 서로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네. 왜 그렇지? 우주에 뭐가 꽉 차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우리가 공기처럼 우주 공간 어디에나 공간이 있기만 하면은 퍼져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공기처럼. 근데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큰 규모에서 봤을 때는 꽤 균일하게 퍼져 있지만 작은 규모로 봤을 때는 뭉쳐 있어요, 애들이. 암흑물질이 뭉쳐야만이 무슨 일이 벌어져서 바로 우리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놀랍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주로 하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암흑물질을 실제 검출해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천문학자들이 주로 하는 거는 여기서 직접 검출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암흑물질을 찾느냐가 서로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암흑물질 찾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도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걔네가 존재를 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쵸? 그럼 그들은 왜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고 어딘가에 뭉쳐 있고 아니면 그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은 무엇이고 약간 이런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네. 우주가 태어났을 때 이제 빅뱅의 순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생겨났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얘가 아마 균일하게 태어났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은하나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중력적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물질이 뭉쳐서 모여야 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가 처음에 걔를 씨앗 역할을 했느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양자역학적 요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생겨난 다음에 양자역학적 요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있고 밀도가 조금 낮은 데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있으면 질량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당길 만한 중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물질을 계속해서 당기다 보니까 걔는 계속해서 밀도가 높아지고 나중에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면 중력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표준 우주론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감속 팽창이라는 게 근데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팽창을 하다가 속된 말로 요이 땅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제가 이제 물병이 있으니까 물병이 있어요. 제 물병이 있는데 물병 위로 던져요. 네. 물병이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멈췄다가 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네. 자, 우주가 처음 팽창을 시작을 했어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주 안에 뭐가 있죠? 물질이 있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겠죠. 원칙적으로는 얘가 팽창을 이제 점점점 못하게 막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만약에 물질의 양이 생각보다 적으면 팽창을 완벽하게 억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거고 만약에 우주에 물질의 양이 많아서 중력이 크면 얘는 팽창을 하다가 얘는 점점점 팽창이 점점 느려지고 감속 팽창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수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우주에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암흑 에너지가 또 그게 키인데 아까 밀어내는 게 시간에 따라서 문제는 얘가 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에 따라 변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가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암흑 에너지의 그 양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게 있나요? 정체를 모르다 보니까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할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체를 지금 열심히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제 좀 머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예, 너무 재밌는데. 예.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가속을 하다가 점점 감속 팽창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수축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수축을 하는 우주의 모습은 좀 머릿속에 상상이 또 잘 안 되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정말 한 점으로 딱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빅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뭐 한 점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되게 좀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엄밀하지 않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생겨난 건데 공간은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우리 공간에서 어느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느냐 거기가 어디예요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좀 이상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거에 시작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감속 팽창을 하면 얘가 점점 나중에 다시 이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빅크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빅크런치가 생깁니까? 빅크런치가 생긴 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빅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번 있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빅뱅이 생겨서 빅크런치가 생겨서 다시 빅뱅이라 그 이제 순환 우주라고 하는데 정말 우주가 그렇게 순환적일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아직은 약간 이론적인 영역이어서 과학을 한다는 걸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론이 있으면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순환 우주에 대한 거를 검증할 만한 관측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게 생긴다면 당연히 이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우주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데이터,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산량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 모멘텀에서 우리의 천문학 연구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될지.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은 빅데이터 연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암흑물질의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듯이 어떤 천체가 움직이면 그 천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학 계산을 통해서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하고 태양 딱 두 개의 천체만 있으면 계산이 쉬워요. 근데 아시겠지만 태양계만 해도 수많은 행성이 있고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내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복잡한 계산을 건너뛰고 바로 답을 잘 줄 수가 있는 왜 되는지 모르지만 된다. 그거가 왜 되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답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질문을 그 넘어서 할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태양을 보면은 보는 한쪽 면만 보잖아요. 태양의 뒷면은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사진을 찍는 순간에 뒷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양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 그 태양의 앞면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관측 자료에는 태양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관측을 한 인공위성 자료가 많거든요.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앞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태양의 뒷면이 어땠을지 예측해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해볼 수 있는 연구가 아니거든요. AI가 없이는. 하고 싶은 말은 AI로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AI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재밌는 연구도 많이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감에 떨고 있잖아요. 과학자분들도 그런 어떤 실존적, 직업적 위협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인간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AI에 대항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가치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하게 AI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을 하려고 했으나 요새 잘 아시겠지만 AI도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왕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엑스레이가 있으면 판독을 해서 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데 문제는 AI가 나온다 보니까 그 영상 판독이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너무나 또 정확하고 그렇다면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잡을 다 잃었느냐?
근데 놀랍게 영상학 교수님이 더 많이 뽑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일을 너무 빨리빨리 잘하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젠슨이 뭐라고 했냐면은 AI가 우리의 태스크를 도와주긴 하지만 잡을 없애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감하고 있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하고 AI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인간은 훨씬 더 천방지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AI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제 얘가 이제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 하면 굉장히 삐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박스 바깥에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된 시대가 되었다. 그게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런 방법은 변함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우주의 비밀이 뭐 언제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AI도 인간의 능력도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우주의 비밀이 다 밝혀지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석기 시대 때는 상상도 못하는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 석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질문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먼 훗날의 미래가 오면은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찾는 거는 결국에 또 인간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도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 같네요. 인간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생겨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천문학부의 황호성 교수님과 함께 오늘 아주 신나게 이제 암흑물질, 우주, AI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황호성 교수님의 아주 재밌는 설명과 함께 많은 분들의 이제 호기심이 많이 풀리고 또 새로운 질문이 탄생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